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앞으로 있을 북미 실무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여야의 전쟁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명절 기간 국회를 떠나 추석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문 대통령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1, 2년 차에도 문 대통령이 참석했었고 또 최근에 한동안 그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교착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는 것이 실의가 없을 거란 그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가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이제 참석을 하게 됐네요. 어떤 그렇습니다. 배경이라고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이 국제 정치학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간의 상당한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반응들, 미국과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라는 그런 북한의 반응이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연내 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그동안 초강경파 과거에 네오콘으로 활동했던 볼튼 NSC 보좌관이 이제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라든가 이 유화적인 북미 간의 이런 정상 간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지난번에는 판문점 회동 때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고 몽고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당시 사실은 대통령 움직이는데 어떻게 NSC 보좌관이 같이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볼턴 보좌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그동안 국무부 흐름이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쪽으로 일단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미 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이 왔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도 최근에 일본과의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또 한미일 간의 협력의 문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서 우리 또 이익을 지켜야 되고 이런 한반도 평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역시 국제사회에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 작년 재작년 다 참석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안 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나 이때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외교력을 넓히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촉진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 문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에 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일본과도 또 역시 아무래도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서 네. 일본의 그런 상황을 누그러뜨려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뒤에서 이런 조율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고착 국면에 있는 북미 관계가 조금 숨통을 트이는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문통이 결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 교수님은? 외교와 안보는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와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제3자 강대국가 외교 전선은 북한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치를 보면 역대적으로 국내 정치가 상당히 집권층한테는 상당히 어렵게 예. 집권이 1년, 2년, 3년 차가서 훨씬 더 어렵게 그래서 외화 내빈이라는 그런 역대적인 말도 있지만 그렇죠. 예. 결국은 지금 후보자 청문회에서 봤듯이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이 거의 양분되다시피 한 이런 내부적인 위기가 상당히 닥쳤는데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제일 잘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론조사했을 때 외교 부분이라고 생각을 국민들이 판단을 했고 이번 마침 74차 유엔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대통령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도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본과의 우리 관계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외교가 위기다 이런 것들을 국내적인 우려를 잠재시키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9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정상 간의 만남 자체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안도감을 줄 가능성도 있고 국내적으로 산적하는 이런 난제들을 외교적인 성과로서 더 일정 부분 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언급을 했지만 이번 유엔 총회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
역할 그리고 북한의 핵 해결을 위한 한반도의 중재자 역할 이런 것들을 대내외 천명을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존재감과 그리고 이것을 국내 정치와 외교의 어떤 외교 안보 전방위적으로 이것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네, 결정에 대한 어떤 배경들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장 원장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한미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게 9번째고 다시 만나는 게 2달 반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특히 한일 갈등도 그렇고 뭐 지소미아도 그렇고요. 두 정상이 나눌 이야기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낮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제 결국은 대선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미 간의 이런 외교적 성과,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판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적극 설득을 할 겁니다. 이제 때가 왔다. 북미 간에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오랜 기간의 갈등과 대립, 전쟁의 상황을 이제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기여하고 아시아 평화에 기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그 공을 인정받지 않겠느냐 아마 적극 설득을 할 거고요. 특히 아시아의 평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미일 이런 동맹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고 있는 미국 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측에 대해서 일본이 부당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또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일본이 그런 전향적인 조치를 내린다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또 아시아에 관련된 모든 그런 외교안보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적극 일본과도 또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 그리고 또 우리 외교를 지지하는 역할들을 요청을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에게도 설득하고 네. 또 아베 총리까지 만나서 설득해낸다면 그보다 금상첨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9번의 정상회담 그리고 전화 통화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번이 넘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유례 없는 한미 간의 대통령 간의 이런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친밀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 그런 성과까지 만들어내기를 국민들이 기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1년 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때와 지금과의 상황은 전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 뭐 북한 김정은과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도 나오고 북한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종전선언까지 대통령께서 자신 있게 기조연설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정 북한이 모든 것을 지금 비판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작년과 같은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줄기찬 노력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다고 하면 그만큼 북한이 응해야 되는데 북한 자체는 지금 미국과 우리의 어떤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1년 전에 그런 모습이 지금도 한 치 앞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가서 똑같은 작년과 같은 그런 기조로서 연설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이 1년 동안에 아무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또다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성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서로 힘을 합쳐서 북한을 설득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대통령께서 해온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진전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또다시 귀국해서 야당으로부터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중요한 거는 단계별 이행 계획이라든가 어떤 비핵화를 향한 최종 목표에 대한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어떠한 좀 그 촉진자로서 역할을 이번에 잘 할 것인가 가장 좀 주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듣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저는 우리 외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왜 잦아졌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역할을 해달라는 사실은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 북한에서 했던 그동안의 역대 이 남쪽을 향한 비난의 수준을 본다면 굉장히 낮은 수위로 우리 쪽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예. 국제 정치학에서 이런 협상학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그 중간에 역할을 해서
미국 판을 바꿔달라라는 북한의 계속된 요청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우리가 뭐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이 부분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만큼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다고 북한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지속적인 그런 도발들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가 또 같이 교감을 통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제시했던 선언에 더해서 저는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국제단체라든가 다양한 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협의와 토론의 결과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한다면 예. 저는 작년 못지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외교를 비관적으로 보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도 그런 무해소유를 창조하는 과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 특히 북한의 최근 흐름을 본다면 북한이 절실하게 미국과 우리의 도움을 사실은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북한의 필요성과 미국의 이 외교적 필요성을 같이 함께 해나간다면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그 프로세스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려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펼쳐나간다면 우리가 그 판을 이끄는 아시아의 주도권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실은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를 이미 불참을 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하기도 하고 이와는 네. 또 별개로 실무 협상 분위기 자체가 북미 정상회담을 향해서 좀 걸어나가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좀 참석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데드라인을 거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유엔 총회에서 우리와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까지 경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내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어떤 대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북한과 잘 되는 것. 잘 그렇죠? 되는 협상이 잘 것이 되는 협상이 것. 잘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전임 정권에서 이렇게 못한 것은 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내년 대선까지는 이런 기조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하와이 지난번에 노딜에서 보았듯이 북한과 미국의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유엔 총회에서 만난다고 한들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 리용호가 불참을 통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도 북한의 외교적인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의 기조를 내년 대선까지는 끌고 갈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사일이라든가 지금 핵 프로그램을 더 진전시키는 그런 지금 단계적인 전략을 북한은 밟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 일정 부분 받는 척하면서 협상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북한의 어떤 지금까지 그 협상 전술 네. 전략 이런 것들은 내년 미국 대선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저는 내년 대선까지 분명히 변화가 있으라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의 문을 열었고 지금 마지막 남은 전 세계 냉전의 문이 북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내년 대선을 이미 내다보고 다양한 그런 행보들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일의 경우 내년 대선까지 이 기조를 끌고 간다면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없었을 겁니다.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사실상 밀어내고 새로운 이런 외교안보 진영을 짜거나 또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 NSC 보좌관을 겸임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큰 변화의 틀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저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년 대선까지 장 교수님하고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내년 대선까지 네.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외교적 업적을 발판으로 해서 경제 문제, 미중 무역 전쟁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년 대선을 임할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올해 어느 시점에 만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애매하게 답을 했죠. 어느 글쎄요. 시점인가 그렇다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뭐 트럼프는 뭐 사업을 하든 경영을 하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정치적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 정치라고 생각이 들고 뭐 내년까지 충분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쉽지 않다. 북한의 핵은 20-30년 정도의 어떤 로드맵이 필요한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거쳐야 되는데 미군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협상 자체가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10%라도 양보를 하면 이것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요구를 기존에 보다 10%더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CVID입니다. 완전히. 북한의 핵을 폐기하겠다는. 그냥 북한은 지금까지는 그런 협상자는 영원히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핵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향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치적인 멘트 아니겠습니까? 네. 핵 없는 나라가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은 길게 끌고 가는 것이고 미국의 전략은 단기간 내에 이것을 해소하는 건데 예. 핵을 가진 나라를 단기간 내에 끌어내는 나라는 거의 지금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상황에서 양측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물론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인들이 성과를 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거를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만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볼턴 보좌관을 그 경질한 것도 이제 리비아 모델 얘기했다가 이제 그걸 이제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체제 보장이 좀 인정되는 게 아니냐,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그 기대감인 건데 그건 또 뭐 크지 않다 보시는 거예요? 그 기대감은? 사람을 임명하고 다시 해임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꼭 볼턴만이 강경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매파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은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이면서 미국의 그동안 제시했던 협상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제기하는 것이 리비안 모델 아니고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 그래서 상징적으로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그런 지금 뉘앙스가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잠깐 좀 가서 쉬고 있어라. 나중에 다시 롤백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정치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번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추석 연휴 때 좀 가장 많이 다뤄질 어떤 밥상머리에서 이뤄질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중에 하나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의혹들을 둘러싸고 지금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죠. 아무래도 수사 동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신청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영장이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는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예. 다양한 얘기들을 곧바로 조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향을 검찰들이 사실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가 반출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증거인멸의 의혹 쪽으로 지금 검찰이 큰 방향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아마 설 이후에 추석 이후에 소환할 가능성이 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역시 증거 인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검찰 수사가 큰 동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아마 더 전방위적으로 지난번에 30곳에 가까운 그런 조사를 벌이지 않았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벌이고 지금 다양한 전방위적인 그리고 사실은 애초에 목표하지 않았던 방향으로도 지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검찰 수사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역시 증거 인멸 부분 그리고 현재 해외에 있는 오촌 조카를 빠르게 신병을 귀국을 종용함으로써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측면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이 애초에 의도했던 만큼의 그런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국면이라서 검찰이 네. 아마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동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기각의 사유라는 것이 소명이 안 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벌건으로 봤기 때문에라는 그 분석도 있어서 교수님 모실 때는 검찰 수사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인지 이번 기각 얘기로 좀 더 동력이 잃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네요. 이상훈 코링크 피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서 기각돼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예. 법원이 석방의 이유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관련 증거 수집이 다 돼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구속할 필요가 없어. 이미 이분한테 나올 건 다 나왔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형법제 155조에 보면 증거인멸죄하고 증거인멸 교사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검찰에서 형량은 낮지만 구속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로 쓰는 도구가 증거인멸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상훈 대표에 대해서 빼낼 수 있는 건 다 빼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분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예. 이제 본 게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 동양대 그 조국 장관의 부인과 여러 기타 그 사촌, 오촌이죠. 이런 분들의 어떤 조사가 앞으로 이제 남았는데 결국은 증거 인멸에 혐의가 있냐 없냐. 최근에 하드디스크 그 교체와 관련된 것이 예. 그거와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론 이것은 이제 뭐 동양대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렇게 해서 사전에 누출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 SNS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은 나중에 이제 실체 진실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이번 어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예.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가 좀 귀국을 해야 많은 부분이 좀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수사도 진척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좀 어떻게 앞으로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빨리 귀국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무수한 118만 건에 달하는 역대 대통령 후보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네. 야권의 공세가 있었는데 그리고 청문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정확한 실체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 특히 이 부분은 말 바꾸기, 서로 간에 말을 맞추겠다는 그런 정황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분도 빨리 귀국해야 되고요. 조국 장관 측에서도 빨리 그 귀국을 종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빠르게 이 부분은 저는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사안이 마치 저는 검찰이 다양한 피해 사실 공표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사건이 난 뒤로 30건에 가까운 야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예. 무차별적인 피해 사실 공표가 되고 있고 우리가 과연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범법인 것처럼 그렇게 추정되는 그런 내용들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빠르게 검찰, 조국 장관 측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본인까지 빠르게 귀국해서 이것은 밝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지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설왕설래만 되고요. 검찰도 당초에 제기됐던 것이 아니라 딴 쪽으로 계속 이런 방향을 틀면서 별건 수사로 가면서 얼거너려는 그런 모습들. 과거 정치검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저는 검찰도 이 공정한 수사는 반드시 제대로 단호하게 하되 그러나 과거의 그런 구태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네, 네. 국민의 알 권리 꼭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는 이거는 바뀌어야 될 구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네. 측면에서 좀 더 엄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일단 밥상머리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제 관심이 있는 상황인 건데 연휴 직전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를 봤더니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고 또 한국당 지지율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조국 장관 그 과정이 있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이런 여론 흐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로도는 높았지만 이번 싸움이 진영 논리로 본질과 다르게 진영 논리로 흐릅니다. 각 진영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집토끼 잡기 전략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로 보면 정치 후진국적인 현상을 지금 저는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지층이 결집을 한 결과가 각 당의 지지율이 오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중도층이 일정 부분 OX 쪽으로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진영 논리인데 보수와 진보 쪽으로 지금 나뉘어서 조국 장관을 사이에 두고 이런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의 중간층이 점점 없어지고 양쪽으로 지금 흩어지는 이것이 이제 바로 내년 총선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애초에 이 문제가 계급 문제로 출발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진보 진영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신뢰 상실 이런 것까지 이제 발달된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남북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또 지역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리고 또 이번 같이 보수와 진보의 어떤 후보자를 놓고 진영 대결로 이렇게 가면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지율은 오르겠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나쁜 그런 선례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